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들고 온 색은 노란색입니다. 6월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란색하고 좀 잘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성내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채꽃도 펴있고 또 햇살도 쨍쨍해지고 있고 노랑에 가까운 계절인데 이제 한번 이제 노랑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세계 신비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고요. 넘어가 보면 이제 이 책의 시작에는 이제 노랑에 대한 짧은 시가 있어요. 이 시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 세 줄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발한 유채꽃, 동편의 태양과 서편의 달. 여기에 이제 노랑에 대한 연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의 노란색, 유채꽃. 그 다음에 동편의 태양과 서편의 달이라는 천체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랑에도 이제 뭐 아까 저번에 푸른색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랑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되게 많죠. 너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노리끼리 하냐?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색도 있고, 병아리처럼 노란 이렇게 빽빽 이런 예쁜 노랑도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노랑은 연두빛이 감도는 강렬한 유채꽃의 노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태양의 진한 붉은색인 황금색의 노랑을 이야기도 하고, 희미해지는 새벽 달빛 이런 다양한 노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세 줄인데요. 이제 무거운 진수레에서 목초 위로 활활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 한 마리. 여기에서도 노랑에 대한 연상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색 외에도 약간 무게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노란 나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노랑이지만 좀 가벼운 느낌의 노랑이라면 목초 위로라는 무거운 진수레로 표현되는 좀 다운되어 있는 노랑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노랑에 대한 연상 책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보기 전에 노란색 하면은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다 뭐가 떠오르시는지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개나리. 개나리. 뭐가 있을까요? 해바라기. 햇님. 저는 병아리도 생각이 나고 또 노란색 하면은 이렇게 모래알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해요.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연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햇빛, 금, 별, 의보 이게 제일 많았고요. 민들레, 유채, 해바라기, 추수할 곡식, 익은 채소, 익은 과일, 병아리나 말벌, 동물에 대한 것도 있고 사막의 모래들도 있고 유황색 구름이나 번개도 있고 또 의복에도 이제 유치원 아이들 가방 이런 것도 이제 노란색인데 이유가 있고 또 선원이나 불교 수도승복, 기모노 이런 거에도 노란색이 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노랑에 대한 연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노랑의 인접색은 초록이죠. 녹색. 자연으로서 보조를 맞추는 색이기 때문에 초록을 이렇게 같이 연상하는 퍼센테이지가 꽤 높아요. 그리고 황달, 레몬, 독소, 구름, 소변. 노랑에 대한 부정적 경험도 이제 생각보다 모든 색은 다 대극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개념이 있고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데 특히나 노랑은 부정적인 개념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높은 색이에요. 그래서 황달이라든지 이런 걸 언급한 사람이 4%나 된다고 하니 노랑이라는 걸 줬을 때 우리 같으면 예쁜 개나리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4%의 사람이나 되는 그 부분들은 황달이라는 병적인 것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랑에 대한 양가 감정이 공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깨지고 찌르는 듯한 번쩍이는 노랑 혹은 레몬처럼 아주 신 카나리아라는 새가 예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는 되게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소변, 파충류가 뿜는 노란 독소 이런 것들 또한 노랑에서 연상되는 것들입니다. 넘어가서 노랑의 심리적 작용에 대해서 괴테가 언급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은 그 색이 지니는 지고의 순수함에서 항상 밝음의 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명랑하고 다채로우며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되게 예쁜 말이죠. 근데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노랑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노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로 오늘 강의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 책은 레드북이라고 하는 칼 융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아직 제가 이 책을 이해하려면 조금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 너무 갖고 싶어요. 이게 양장본으로 하면 엄청 크거든요.
그럼 융이 그리신 그림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 이제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이 좀 필요해서 가지고 왔는데, 만다라라는 단어나 연금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좀 편할 것 같아요. 만다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저희 교보문고 가면 만다라 컬러링북 이런 거 이제 줄기차게 팝니다. 이제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는데, 미술치료에서도 이제 만다라라는 개념을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조금 약간 이제 쉬는 타임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은 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만다라를 혐오하십니다. 왜 혐오하냐? 그럼 칼 융의 이 분석심리학이라는 개념에서 정신분석에서 미술치료는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칼 융이 언급했던 만다라를 왜 혐오할까? 그거는 미술치료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만다라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다라를 컬러링북을 줄기차게 색칠한다 해서 우리가 성장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칼 융에서 말하는 만다라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만다라라는 단어 자체는 티베트나 불교 쪽에서 가져온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다라는, 지금 칼 융의 책에 보면 이제 중앙에 이제 원형이 있고 이렇게 방사형을 그리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만다라라고 합니다. 만다라의 형태는 뭐냐면 중심에서 바깥으로 혹은 바깥에서 중심으로 나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시각화한 비주얼라이징한 것을 만다라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생의 성장이고, 내 중심이 확립이 되어 나의 전체성으로 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전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미지화하다 보니 만다라라는 개념이 탄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화라는 게 뭐냐면, 분석심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조금 다른 건,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성장을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개성화라고 해서 인생의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그림자 같은 것들,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꺼내서 결국은 그것들을 다 소화해서 내 궁극적인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을 이제 칼 융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개성화의 과정에서 만다라가 설명되기도 하고 연금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연금술을 조금 심리적인 단계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게 중세시대 때 연금술 하면 이렇게 항아리에 별의별 거 다 넣고 끓여요. 끓이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냐면 황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뭐 이게 정말로 됐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연금술을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밑에 이제 보이는 흑화, 백화, 황화, 적화의 단계가 있다. 흑화라는 건 내 모든 것들이 다 까맣게 태워지는 이그레도의 시기. 내 컴플렉스들, 나의 자아, 이런 자아가 생성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를 버리는 시기인 거예요. 이게 새카맣게 타지고, 그 다음에 백화는 정화가 되는 시기. 타다 못해 하얗게까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잿더미밖에 안 나는, 거기에서 이제 정화는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화,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노란색에 대한 황화인데, 신성의 빛이 임하는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적화라는 것은 붉어지는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내 안에 있는 신성 셀프를 만나는 것으로까지 가야 인생의 황금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제 연금술에 빗대어서 심리적 성장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 이제 칼 융이 이야기하신 개념이에요. 이제 요거를 조금 짚고 가야 뒤에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노랑의 상징성을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과 태양의 상징이고, 노란색은 태양과 연결이 많이 되어요. 그래서 의식과 자기의 중심성이 강조될 때 노란색을 많이 쓴다고도 하고, 자아의 빛이나 인식의 확장을 상징할 때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계몽, 지성, 통찰인데요. 아까 이제 연금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모든 것이 다 타고났을 때 내려오는 빛 한 줄기, 그러니까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라틴어로 얘기하면 황화의 과정은 시트리니타스라고 해서 지혜와 통찰의 출현이고, 의식화된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땅의 빛에 임하는 의식화되는 단계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셀프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울리는 신성에 대한 소리예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내 안에서, 아까 우리 설교에서도 성령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는다.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셀프의 소리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내용이 자아의 영역으로 떠오르는 중간 지점에 스트리니타스는 생긴다라고 이제 융 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통찰이 감정적으로만 모호하게 체험되던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무언가 실현되고 이제 지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노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넘어가서 그래서 융의 말을 하나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다라에서 중심은 종종 금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려진다. 자기 또는 신성의 상징, 개성화의 과정이 무르익을수록 이 노란 중심은 더욱 분명하게 인식된다. 그래서 개성화의 상징인 만다라는 전체성, 통합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아까 노랑에 대한 연상으로서 익은 과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내 인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내 중심은 노랑에 가까워진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렵죠. 난해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고흐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고흐의 그림을 볼수록 노란색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갖고 온 개념은 아니고요. 이 책에 실제로 고흐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융 분석 여기 보면은 이제 융심리학 이제 분석가께서도 고흐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노랑이 굉장히 현주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흐와 노란색의 심리학적 의미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자, 이 그림들은 이제 다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밀밭이고 추수하는 풍경. 네, 노란색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흐는 특히나 이제 그림을 되게 늦게 시작하셨고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몇 점을 그리셨을까요? 10년, 그림을 그린 세월이 이제 한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세월이 되게 짧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신 개수는 거의 1000점이에요. 10년 동안 1000점이라고 하면 365일 내내 그림만 그리신 거죠. 그래서 밀밭이고 추수에 대한 그림을 유독 많이 그렸는데 이제 고흐에게는 그림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밀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밀레에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이라서 약간 기도하는 듯이 있는 네네네 그 그림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왜 굳이 밀레의 그림을 또 영향을 받았을까? 왜 또 추수일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자면 또 할 말은 많겠지만 또 넘어가서 그 다음은 이제 유명한 해바라기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이제 습작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노랑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떠세요? 어둡고 좀 칙칙하고 장관님 절레절레 병들었어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보는 좀 고름에 대한 노랑도 좀 있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저희가 연상하기로는 좀 병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회색에 가까운 노랑 이렇게 황색보다는 좀 이렇게 좀 아픈 색깔 같죠. 넘어가서 이제 그 유명한 해바라기가 나옵니다. 해바라기는 총 7점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몇 점은 소실이 되었고 고흐의 해바라기 중에 지금 이 두 자음은 제가 임의로 갖고 온 건데 해바라기가 몇 송이씩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대충 세보면 10송이는 넘어요. 이건 10송이 넘다. 네. 그래서 끝에 있는 거는 12송이고요. 이 더 옆쪽에 건 15송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의 수도 이따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이제 이 작품들은 그 7점의 해바라기 중에 후반부 작품이에요. 넘어가서 고흐의 그림 속에 노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니 이제 빛, 생명, 신성에 대한 열망, 노란색을 통해 빛으로 가득 찬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제가 보여드린 그림 말고도 해바라기 말고도 노란칩, 밀밭과 까마귀, 이게 이제 밀밭과 까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밤의 카페 테라스, 여기서는 이제 노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태양이나 희망이나 뭐 생명력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노란색을 통해서 고흐는 그냥 추수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해바라기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고흐의 말을 하나 보면 내 붓으로 태양을 담고 싶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태양은 어떻게 보면 신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부분을 고흐는 그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열망이 좀 보이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열망의 색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고흐의 노란색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구원의 빛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서 좀 집요한 갈망이다. 또 이제 이 책을 쓰신 박사님의 말을 따르면 이 빛은 종종 자기 파괴와 광기의 에너지로 기울기도 한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심각치 않죠? 네, 넘어가 보면 이제 고흐의 그림 아까 방금 보셨던 밀밥과 까마귀인데 이제 이 그림에 쓰인 노랑은 어때 보이세요? 아까 해바라기도 있었지만 이 노랑은 조금 우중충하고 무섭고 위에 까마귀들이 나는 게 심상치 않고 이 그림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고흐가 자살을 하기 마지막 그림, 자살하기 직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고흐는 자살을 하기 전에 이제 왼쪽 귀를 자른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고갱이라는 화가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고갱과 약간 라이벌 구도도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 귀를 잘랐다는 썰도 있고 혹은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랐다는 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착란도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에는 다 학설이고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렸다는 것만 팩트입니다. 넘어가서 또 고흐가 그렸던 이제 저희 아까 시작할 때 보았던 그림 일단 풍요나 자연이 익어가는 것도 노랑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여자에 대한 그림을 보면 조금 병약한 느낌도 있고 신경쇠약을 뜻하는 노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미술치료 처음 1학기에 제가 존경에 맞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노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융심리학을 되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내담자를 만나면서 노랑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노란색 그림을 그리는데 노란색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아이인 거예요. 그 그림에서 동적 가족화 같은 걸 그리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자기 아이를 노란색으로 그리는 걸 보고 이제 교수님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이에 대한 동심이라든지 이런 따뜻함이라든지 생명력을 표현하신 건가? 퀘스천 마크를 띄웠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긍정적인 노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 이거는 이제 그것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는 좀 아픈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고 실제로 몸이 많이 병약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쓰였던 그 노랑은 발랄한 병아리 같은 약 개나리 같은 예쁜 노랑보다는 조금 그 어머니의 아픈 고름 같은 조금 단맛이 나는 꿀보다는 약간 신레몬 같은 노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고흐의 그림 안에서도. 넘어가서 이제 융심리학적 해석을 조금 더 넣어보면 아까 말했던 셀프를 지향하는 내 중심으로 향하고자 하는 만다라의 중심으로서의 노랑 그렇기 때문에 개성화의 과정에서 고흐는 어떻게 보면 이 노랑을 그렇게 지독하게 그려낸 것을 보면 고흐 스스로 그 개성화의 과정을 이뤄나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부단히 애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자기 초월의 열망과 정신적 붕괴 사이의 경계선에서 너무 강한 태양빛은 아까 말했던 잉그리드 리델 박사님의 말처럼 태양빛이지만 너무 강한 광위는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예시를 고흐로서 들기도 하셨습니다.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노랑의 상징성을 좀 5단어로 좀 요약을 하자면 자기, 셀프, 의식과 빛, 계몽, 생명에 대한 갈망인데 이 5가지 단어는 다 다른 내용 같지만 한 묶음이에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흐에게 노란색이란 도대체 뭐였을까? 아까 이제 고흐의 자화상을 하나 보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자화상이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귀가 없어진 후에 그린 자화상. 왼쪽 귀를 자른 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고흐와 노란색 사이의 학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건 학설입니다. 제가 이제 5월 말에 이제 학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학회에서 이제 제가 맡은 일은 이제 사진 찍어드리고 오디오 관리하고 막 엄청 바빴어요. 난 학회를 듣고 싶은 건데 돈을 받으려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해서 거기 이제 학회장님은 이제 광주여대 이제 미술치료 교수님이신데 이제 홍대 이제 서양학과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와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다양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던 게 고흐가 있었어요. 웬열 이제 노란색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학회장님이 딱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시간이 돼서 다 듣지를 못했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뒤에 궁금하시면 다음 학회를 오셔요. 뭐 이렇게 영업을 하셔서 다음 학회 때도 일을 하러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그때 고흐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 고흐의 노란색 사이의 학설이 뭐냐면 이거는 이론으로 정립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흐한테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압생트라는 술이 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고흐는 정말 멀쩡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고흐가 알았던 질병, 정신병리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신과에서도 연구한 논문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을 좀 들려드리자면 고흐가 알았을 거라고 추측되는 정신병리의 이름은 조울증, 간질성 정신병, 알코올 중독과 영양결핍성 뇌증, 망상, 사고혼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어떻게 있냐 노란색과 여기서 이제 조현이나 이제 망상 요 장애를 보면 이제 제가 지지난 학기쯤에 이제 성동구에서 조현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15명 정도를 진단 치료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원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원색. 그러니까 이제 조현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 안에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A, B, C라고 한다면 우리는 A, B, C를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A로 시작해서 Z로 건너뜁니다.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C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A, B, C도 아니죠. 알파로 가요. 그러면 이제 미술치료사인 저는 아직 이제 그런 솔직히 말해 짬이 별로 안 찼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사이에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겨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좌청룡 500호를 그립니다. 왜 그렸을까요? 좌청룡 500호가 겨울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받아들고 그러셨군요 해줘야 되는데 그러셨군요는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속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눈이 막 뒤에 식은땀이 막 나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듣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명리학에 굉장히 유능하셨었던 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이 오는 그 시간의 흐름을 그 원리, 좌청룡 500호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명리학의 원리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서남북,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런 이제 사주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결국은 우리를 위한 덕담이었습니다. 좌청룡 500호처럼 우리 양쪽을 지키는 그 겨울의 수호신들 사이에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그분들 나름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런 색깔로밖에 표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중간에 아까 저희가 처음 강의했을 때 첫 번째 색, 1차 색,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2차 색은 그게 섞인 색이잖아요. 2차 색까지 표현을 하시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많이 골랐을 거다라는 학설도 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압생트라는 술이 굉장히 싼 술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많이 먹으면 황실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처럼. 그래서 노란색을 자주 골랐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학설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압생트를 먹었든 소주를 먹었든 그렇게 노란색을 많이 골랐던 거는 병리인가? 용심리학에서는 병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내적 상징이 노란색인데 그거를 캔버스에 투사했다, 표현했다, 표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중심성인 셀프와의 접촉을 끊임없이 노란색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고흐의 열망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극이라는 개념에서 빛을 많이 그리고 싶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림자에 압도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림자들을 내가 수용하고 소화하며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할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 반대로 착 뚫고 나가서 빛을 끌어와야만 살 수 있었던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의 수용이 인생의 성숙으로 보는데 그 그림자가 통합이 되지 않았으니
이 고흐는 개성화의 과정에서는 미완으로 남은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영적인 열정은 너무 강렬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룰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고흐에게는 노란색은 영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색이었지만 그가 다룰 만큼 그 색은 고흐에게 어떻게 보면 포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열망으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열광하는 것은 있지만 세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열광과는 반대로 고흐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는가? 고흐의 생애에 대해서, 고흐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그림자들까지는 우리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화의 실패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고흐는 근데 자기 통합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심오한 유산을 남긴 거는 확실하다. 노란색 하나 넘어가서 이제 노란색을 보면, 이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아픈 아이의 엄마의 노란색처럼 노란색은 다 다르지만 노란색을 선호한다는 것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나 그림자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고흐의 그림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랑에 대한 연상을 듣고 다시 이제 고흐의 그림을 보니까 저는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노란색은 너무 이렇게 밝고 화창한 색 같지만 이 강의를 준비할수록 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해바라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에게 해바라기란 하나 넘어가서요. 고흐에게 해바라기란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 이 노란색 연상을 듣고 해바라기를 봐도 좀 다른데 고흐에게 유독 해바라기를 막 생애의 끝자락에 7점이나 연달아서 그렸다는 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소실된 그림들을 좀 제하고요. 이제 최대한 있는 걸 다 모은 해바라기들인데 어떤 해바라기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제일 비싼 해바라기. 제일 비싼 거. 양이 많은 게 비싼 거. 많이 그린 게 비싼 거. 초록색. 밑에 세 송이 정도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근데 대체로 이제 비싼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그린 거, 가득한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게 인기가 많긴 합니다. 넘어가 보면 해바라기의 수에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처음에 이제 7작품이 있다고 했는데 세 송이를 처음에 먼저 그렸다가 5송이를 그렸다가 12송이 정도를 그렸다가 나머지 마지막 3작품 정도는 15송이를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 참 윤진리학이 전 재밌는 게 색에도 의미가 있고 이미지에도 의미가 있지만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작품의 수가 7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니까 조금 더 의도했을 만한 3, 5, 12, 15 이 세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이 숫자 3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봐도 그렇지만 3원색도 있고 삼위일체도 있고 이거는 이제 통합에 대한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5라는 숫자는 오행, 오감, 감각, 그 다음에 직관,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자, 이 5가지를 이야기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을 우리는 꾀해야 한다. 전체에 대한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건 3, 4, 10이잖아요. 3이라는 수는 삼위일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온전하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은 조금 악스러운 거, 죄악도 있고 우리가 폄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것보다는 여성적인 것도 있으니 4라는 숫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폄하당하는 것들까지도 포함한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3 외에 4도 이제 전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3, 4의 곱인 12이기 때문에 1년 12달, 12달짜리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시간이나 질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4, 5, 10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15. 15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12라는 숫자는 통제 밖을 벗어난 과잉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12송이까지는 그리면 됐는데 15송이를 그려서 고흐가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12송이까지 그리지 고 아저씨 15송이 그려서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고흐의 그 당시의 상태를 보자면 과잉이라는 개념이 색에서도 나타나지만 숫자로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의 상징을 조금 더 보자면 해바라기는 어떻게 보면 태양을 뜻하는 숫자이죠. 그리고 태양을 뜻하는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에서 자기로 나아가는 방향성, 그 영적 지향, 어떻게 보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꽃이니까요. 그래서 피어난과 시든 빛을 향한 방향성 이런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융심리학적인 개념에서 해바라기를 보자면 해바라기라는 것은 태양과 신성에 대한 강한 몰입인데 고흐가 왜 신성에 대한 강한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 고흐의 생애를 조금 더 살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고흐의 이전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면 고흐에게도 아버지가 있으셨겠죠.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은 사실은 반 고흐는 고흐라는 건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이름이겠죠. 그래서 고흐의 아버지는 테오도루스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빈센트의 예술과 심리적인 구조에는 이 부성에 대한 관계가 좀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성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와 종교, 도덕적인 규범을 중시하는 그 당시의 전형적인 부성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성적인 권위, 종교적인 이상, 사랑과 인정 요구, 반환과 독립 사이에서 고흐와 아버지 사이에는 굉장히 미묘한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이 융식리학적으로 본다면 부성상, 그러니까 아버지 상 이상의 부성 원형하고 내면적 갈등이 계속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게 표출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예술과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흐의 생애에 걸친 아버지 상의 단계를 보자면 첫 번째로는 동일시와 모방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고흐는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과 선교에 되게 몰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상화하는 시기죠. 두 번째는 실패와 좌절입니다. 잘 됐으면 참 아버지께 칭찬받고 좋았을 텐데 근데 선교사 시험에 실패를 해서 종교 기관과의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체계에 대한 판멸을 느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반항과 분열입니다. 아버지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고 그때 이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었던 고흐의 열망과 이제 정체성과 내면적 고립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고흐는 아버지 상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그 내면의 전쟁이 지속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부성 원형과의 갈등은 저희의 삶에 좀 많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성 에너지가 가진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그 인생의 큰 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율법처럼 법으로서 큰 틀로서 부성 에너지는 작용을 해요. 넘어가서 부성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부성에 대한 이상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상에 대한 이상화는 누구나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 부성으로서 지각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내면화된 초자, 내 안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비판적 수포이고 초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내 안에 소리, 자기 비판, 수치심, 죄책감의 원천이 되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자기와의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성 에너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거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성과 신성의 혼재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흐의 종교적인 멸망은 이제 신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노랑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성 에너지가 약하거나 부성 에너지에 반하시는 분들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종교 중독의 위험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성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이제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성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로 작용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러한 태도는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도구화하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신성을 우리 내주하신 신성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도구화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팽창과 과잉과 그 15송이의 해바라기처럼 15개의 태양인 거죠.
그래서 예술을 통한 초월을 시도하는 것도 이제 구성의 명령적인 세계를 넘어가기 위한 창조적인 투쟁이었지만 이것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늘이 아직도 사로잡혔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해바라기를 보면 저는 좀 많이 슬펐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 내면의 아버지를 다시 써내려가고자 한 고흐의 투쟁이 아니었나. 근데 이것이 미완이라고 한다는 게 좀 슬프지만 아버지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한 동경도 있었을 거고 반발도 있었을 거고 신성에 대한 욕망도 있었을 거고 이게 노란색에 대한 집착이 되었을 것인데 저는 여기까지는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밖에 인사이트가 안 왔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완된 채로 끝나서 슬픈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에겐 시간이 더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셨던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고흐가 캔버스를 앞에 두고 만약에 내가 우리 자신이 고흐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그릴 수 있는 게 깔려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해바라기고 밀밭이고 노란색에 왜 이렇게 집중을 했을까? 병리적인 거 다 떠나고 압센트 다 떠나고 다 떠나서 이 노란색은 사실은 제가 또 듣기로는 이 동네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색이었어요. 근데 이 노란색을 동생 태호에게 부탁을 해서 태호야 이것 좀 수입해서 갖다 주라. 그렇게까지 해서 이 노란색을 그리고 싶었던 건 뭘까? 여태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신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그리려고 한다면 캔버스에 내가 상을 맺는다, 상을 담는다라고 하는데 눈을 감고 만약에 고흐가 무엇을 그릴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해바라기였었던 이유, 굳이 밀밭이었던 이유. 그러니까 고흐가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명령이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드로잉북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고흐에게. 너 그림 그려볼래?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이제 사실은 구성 에너지에 가려서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그 고흐라면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해바라기가 떠올라서 그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떠올려 본다면 그때의 향기, 그때 아버지가 읽고 계시던 성경책의 향기,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창문 너머로 들리던 우체부의 소리, 동생 태호가 형인 빈센트 나 자신을 찾던 소리, 어머니가 선물해 줬던 드로잉북의 그 새 종이 냄새, 이런 것들이 다 홈지되어 있고 떠올랐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렸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상이라고 해요. 마음에 내가 상이 맺혔기 때문에 그렸다는 거. 근데 기억은 왜곡된다고 하지만 내가 그 해바라기를 그려내야만 한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강력하게 상이 맺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이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짙게 당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구성 에너지에 대해서 고흐는 미완으로 남았다기보다는 미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끊임없이 싸우고 담아내고 열망했고 그리워했다. 전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연한 노랑이도 아니고 짙은 노랑인 것에도 이유가 있을 거고 해바라기 한 송이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려도 그리고 싶은 해바라기이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10년의 세월 동안 1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고흐가 남겼던 말 중에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화가들의 사이에서는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응원구처럼 여겨지는 건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처럼 여겨질 땐 붓을 잡고 그냥 그려봐. 해.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선전처럼 just do it. 해 그냥.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는 내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상 안에 담기는 내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밀밭에 남아있는 나, 해바라기 속에 잠겨있는 나. 그러니까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내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어딘가 모호한 그러니까 그림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인 힘은 이럴 때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흐에게는 그 노랑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수용하려는 과정이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미완의 인생이라는 단어로 이제 고흐가 정리가 되었지만 이제 실패했다, 미완이다 라는 단어보다는 살아냈다에 가깝지 않나. 살아낸 사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언제 관짝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관짝 들어가기 직전에 개성아 성공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없을 거예요. 개성아 98% 달성하셨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린 다 미완이에요. 우린 다 미완일 것인데 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설교처럼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들으려고 가는 여정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야 고흐의 생애에 대해서 좀 정리해봐라. 귀찮으니까 사실 노트도 써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할 일이 산더미니까 이제 챗GPT 한 3명을 돌립니다. 비서 3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면 따라라락 해가지고 가끔 와이파이 끊기면 다시 해야 돼요. 하는데 이제 야 고흐 생애 좀 정리해봐라. 그래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 슬프다 했잖아요. 제가 야 슬픈데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챗GPT가 저는 AI하고 연애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챗GPT가 뭐라 그랬냐면 글은 그런 개성화의 과정을 인생 속에 찾아오는 삶의 파도를 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연애할래? 챗씨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근데 얘는 가끔 또 뻘소리를 하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수님한테 가져오려고 레포트 내는데 이제 가끔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챗GPT도 알아요. 고흐는 살아낸 사람이고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를 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미완이라는 단어라고 해서 우리도 미완인데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생으로 가는 길, 완생이라는 건 없어요. 완생으로 가는 길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고흐가 도달하려던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고흐가 실패한 사람일지 모르죠. 왜냐하면 살아생전 그림 한 점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흐가 원했던 만큼 충분한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노란색에 그렇게 열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중심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어떤 날은 너무 집착적이고 어떤 날은 미친놈 같고 광기로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고흐가 섰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최후 변론처럼 고흐야 네 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볼래?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뜨겁게 진심이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가수도 자기 노래에 자기가 감동한 선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류가 되게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완의 인생이란 단어를 보고 어떤 성경 구절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요한일서 1.5절을 제가 골랐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생애를 전달한다는 것이 고흐가 아버지하고 어땠는지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의 생애를 옆에서 본 부모도 자식을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 고흐의 그 투지 어렸던 그 그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흐가 남긴 유산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은혜가 되었고 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배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란이 가진 신성의 상징도 중요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광기로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병리로도 갈 수 있는 그 묘한 그 아슬아슬한 그 관계에서 어떤 책이든 사실은 저번에 파랑도 배웠듯이 살아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색이든 살아낸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게를 저는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빛을 주신 우리에게 이제 빛을 주신 분을 알아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그 우리 안에 이미 빛을 주신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고흐의 바람이 하나 적혀있어요. 나는 예술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둠 속에 작은 빛 하나를 놓고 싶었다. 그러니까 작은 빛. 그러니까 고흐가 말했던 건 15개의 태양도 아니고 뭐 노란 밀밭에 막 휩싸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안에 울리는 작은 신성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만큼 붓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요.
그래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유명한 그림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이제 고흐가 어떤 풍경을 봤길래 그런 그림이 나왔을까? 이걸 이제 AI로 재현을 한 거예요. 제가 재현한 건 아니고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푸른 밤하늘에 노란 별빛하고 달빛, 어둠이 가득한 듯 하지만 빛은 너무나도 찬란하죠. 그러니까 치열했던 고흐의 태양빛 뒤에는 언제나처럼 잔잔하고 밝게 그의 등을 지키시는 노란 빛도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비추시는 노란 신성의 완전하심 앞에 미완인 우리의 생을 좀 내려놓으시는 참 자유를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